오늘은 인버스 RL이랑 커리큘럼 RL에 대해서 렉처를 할 거고요. 오늘이 마지막 렉처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페이퍼 리뷰로만 전체적으로 어드밴스 토픽 페이퍼 리뷰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파이널 여러분들 프로젝트 발표 그렇게 수업이 마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되게 많은 RL의 에어리어와 분야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주로 다룰 내용들은 인버스 RL이라는 문제인 거고, 우리가 오프라인 RL도 다루고 이미테이션 러닝도 맨 처음에 다뤘죠. 오프라인 RL은 우리가 음, 이미테이션 러닝을 먼저 배웠는데 이미테이션 러닝에서는 항상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요. 좋은 데모 데이터가 있었고 좋은 데모 데이터를 엑스퍼트의 트레젝토리가 있으면 얘를 그대로 따라가자. 얘가 엑스퍼트의 한 뭐 스테이트와 트레젝토리라고 하면 얘를 완전히 똑같이 따라가자라는 게 이미테이션 러닝.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비헤이비얼 클로닝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리월드 같은 게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강화학습의 알고리즘 자체가 아닌 거고, 그래서 리월드 라벨링 없이 그대로 얘의 스테이트를 따라가자.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RL에서는 이것을 강화학습 문제로 가져오는데, 똑같이 익스퍼트 데이터셋이 필요한 건 맞고요. 근데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이 꼭 아니더라도, 서브 옵티멀한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게 스테이트와 액션과 그 다음 스테이트와 리얼드의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면 여기에는 리월드라는 시그널이 있으니까 이 시그널을 기반으로 어떤 트레젝토리, 어떤 액션을 했었을 때가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액션을 만들어내자, 좋은 트레젝토리를 만들어내자 의 관점이 오프라인 RL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RL의 장점은 리월드를 기반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미테이션 러닝은 기반은 장점은 리월드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리월드라는 것이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리월드가 설계하기 어렵다면은 리월드를 아예 배워볼까? 라는 관점에서 인버스 RL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과 비슷한데 똑같이 익스퍼트 트레젝토리가 있는데 익스퍼트 트레젝토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폴리시를 배우는 게 아니라 폴리시처럼 나오게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리월드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리월드를 배우면 그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폴리시를 최적화할 수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럼 그 폴리시가 결국 엑스퍼트 트레젝토리 원래가 있었던 데이터셋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리월드를 배우자가 인버스 RL. 그러니까 RL은 리월드를 통해서 폴리시를 배우는 건데 인버스 RL은 폴리시를 통해서 RL을 배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익스퍼트 트레젝토리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통해서 리월드를 배워보자. 역으로 이 RL 문제를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인버스 RL을 하냐? 왜 폴리시를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왜 인버스 RL을 하냐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가끔은 리월드 펑션을 배우는 것 자체가 폴리시를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뭔가 책을 읽는다고 합시다. 책을 읽어가지고 뭐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열심히 책을 읽고 책을 읽다 보면은 골프를 잘 칠 수가 있겠구나. 골프를 잘 치려고 액션을 하죠. 근데 이 책 자체를 뭔가 따라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골프를 쳐본 방식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션 자체를 따라 하려는 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잘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약간 과장된 설명이긴 하지만. 근데 IRL에서의 관점은 책을 통해서 어떤 자세가 공을 잘 주는구나에 대한 리월드를 학습을 합니다. 그럼 리월드를 학습을 하면 그 리월드를 기반으로 실제 내가 이 리월드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서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폴리시를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책을 통해서 리월드를 배우고
리월드를 기반으로 폴리시를 연습을 하면 학습된 연습은 당연히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어가지고, 아, 이게 좋은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행동을 직접 연습을 해보면서 하는 것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로 바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리월드를 먼저 학습하고 리월드를 기반으로 폴리시를 다시 학습해서 최종적인 폴리시를 얻어낸다. 그래서 인버스 RL이라고 해서 리월드를 얻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리월드를 얻고 나서 다시 그걸 기반으로 폴리시를 얻어보니까 비헤이비어 클로닝 같은 이미테이션 러닝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인버스 RL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 이런 인버스 RL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냐? 우리가 이런 레그드 로버 컨트롤을 하는데 써였던 리월드 펑션이에요. 리월드가 태스크를 위해서 이 자체의 제어의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제어 자체의 스무스니스를 위해서 쓰는 리월드 텀이 이렇게 많아요. 이걸 다 사람이 열심히 설계를 한 거잖아요.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이걸 웨이트를 어떻게 튜닝을 할 건지도 다 계산을 해보고 굉장히 반복적인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더니 아 이렇게 하니까 학습이 잘 되더라를 찾았는데 이 리월드를 잘 찾기라는 것은 정말 알트에 가깝기 때문에 이 알트를 사람이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잘된 데이터셋이 있으면 뭐 레그드 로봇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잘 만들 수는 없겠지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카는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리월드를 직접 알아내면은 우리가 이런 복잡한 노가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리월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리월드를 기반으로 폴리시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리월드에 조금만 변형을 시켜주더라도 다른 폴리시, 다른 태스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환경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를 잘할 수가 있고요. 아, 또 같은 리월드를 쓰더라도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요. 뭐 환경이 여기서 달라지거나 그래스에서 달라지거나 이 바닥에 대한 환경들이 다 달라졌다고 했었을 때 어쨌든 리월드는 뭐 빨리 가야 된다, 부드럽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니까 한 번 좋은 리월드를 학습하고 나면 그 리월드를 다른 환경에 대해서 쭉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리월드를 학습하는데 간단한 것들은 좋아요. 우리가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블록 깨기라고 했었을 때 블록을 깰 때마다 플러스 1, 블록을 뭐 여기에서 죽어버리면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리월드를 쉽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환경의 시나리오에서 뭐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뭐 챗GPT 같은 거랄지 어토너머스 드라이빙이랄지 어떻게 실제적으로 좋은 액션인지에 대한 오모함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 챗GPT가 대화를 이것저것 해서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줄 텐데 그 대답이 어느 대답이 더 좋을지를 평가하는 것은 완벽하게 리월드 함수로 어떤 게 정확하게 좋아, 어떤 게 정확하게 안 좋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토너머스 드라이빙에서도 여기를 이렇게 내가 추월해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얘를 따라서 갈 건지 아니면 얘를 추월하는데 이렇게 추월할지 조금 더 빨리 가서 추월해야 될지 여기서 추월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이 다 괜찮을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완벽한 옵티멀인지 최적인지 리월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월드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반대로 하나 리월드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다양한 리월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요. 그럼 얘를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를 생각하면 어떤 리월드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리월드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일 거고 리월드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리월드 함수에 대해서 사실 리월드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리월드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트레젝토리를 기반으로 리월드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게 인버스 RL 문제인데
이 리월드를 예측하는데 다양한 리월드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 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에서부터 이 IRL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거는 항상 선형화이기 때문에 리월드가 피처에 대해서 선형화된 함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왜냐면 선형화 되면은 그냥 쉽게 튜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가 있으면 스테이트에서 리월드에 관련된 스테이트,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서 매핑하는 펑션을 만들어 주고요. 이 스테이트가 매핑돼서 피처가 됐을 때 이 피처에 기반해서 리월드는 선형합이다. 이 선형합의 웨이트들이 세타라고 했었을 때 세타의 피처들을 합을 했을 때 리월드가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밸류 펑션, 결국 RL에서 밸류 펑션이 가장 높은 게 제일 좋은 건데 스테이트에서 시작으로부터 그 다음 이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모든 시간, 무한 시간까지 리월드를 감마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더한 값이 결국 밸류 펑션인데 이 리월드의 함수가 이 세타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이 피처에 대해서 리니어한 함수라고 가정을 했으면 이 세타는 공통적이니까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이 피처에 대해서 미래의 피처 스테이트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이거는 익스펙티드 피처입니다. 어떠한 폴리시를 했었을 때 미래에 갈 수 있는 피처 스테이트에 대한 피처의 기대값 스토캐스틱 인바이러먼트에서 그 기대값에 그냥 단순하게 리니어된 웨이트의 썸으로 밸류 펑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expected feature는 폴리시에서 결정되는 거고, 단순히 이 값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밸류 펑션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최적화하기가 쉬워지는 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기준에서 리월드를 얻으려고 하냐? 결국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리월드가 좋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엑스퍼트 데이터셋이에요. 뭔가 잘한 형태의 데이터고, 이 잘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리월드가 높으면 엑스퍼트 데이터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엑스퍼티즈가 높다는 것은 리월드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럼 엑스퍼티즈가 높은 우리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엑스퍼티즈가 높은 데이터셋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리월드를 얻어내냐? 가상의 안 좋은 데이터셋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뭐, RL이든 매뉴얼리 디자인이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 엑스퍼트고 가상의 안 좋은 데이터, 배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엑스퍼트 데이터셋은 리월드가 높을 것이고 배드 데이터셋은 리월드가 낮을 것이다. 이 기반으로 우리가 리월드를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네. 그럼 여기서 지금 밸류 펑션은 expected feature에 대해서 세타의 리니어한 관계라고 했는데 expected feature에 대해서 어떤 폴리시에 대해서 우리는 expert 폴리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expected feature에 대해서 세타를 더해주면 이게 밸류 펑션인 거죠. 이 밸류 펑션이 만들어지고 안 좋은 형태의 폴리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밸류 펑션이 만들어졌었을 때 얘는 리월드가 높아야 되고 얘는 리월드가 낮아야 되니까 얘와 얘의 차이가 커져야 됩니다. 좋은 형태의 리턴 그 밸류와 안 좋은 데이터의 밸류의 차이가 크도록 리월드 함수를 만들자. 그렇게 세타를 최적화하자. 세타가 근데 뭐 무한히 발산할 순 없으니까 무한대로 커질 순 없으니까 세타의 크기를 제한하면서 이게 리니어한 방식으로 인버스 RL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엑스퍼트 데이터에서 가상의 가짜의 안 좋은 형태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차이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세타를 최적화하면
이 성질이 반영이 되면서 리월드 학습이 될 수가 있다. 리월드는 결국 피처 스테이트의 세타 합이니까. 그래서 세타를 학습할 수 있다. 그럼 이걸 RL로 했었을 때, 맨 처음에 RL로 아무런 리월드 펑션을 만들어요. 그럼 아무런 리월드 펑션은 당연히 엑스퍼트보다 안 좋겠죠? 아무런 리월드 펑션으로 폴리시를 학습을 하면 얘는 당연히 배드 데이터 셋일 테니까 그 배드 데이터 셋에서 이 피처 스테이트에 대해서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하면은 더 좋은 리월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더 좋은 리월드로 만들어지더라도 아직 그 리월드가 얘를 제대로 맥시마이즈 못했을 테니까 그 리월드 펑션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됐을 테니까 이게 점점 폴리시를 이걸 기반으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이 폴리시를 다시 여기에 넣어가지고 리월드를 만들어주고 이 과정을 쭉쭉 합니다. 점점점 하면 할수록 폴리시는 리월드에 맞춰져서 학습이 돼서 그러니까 더 좋은 그 제대로 된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더 좋은 폴리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폴리시가 결국 엑스퍼트 데이터셋에 근접해질 때까지 만들어져요. 이게 계속 수렴을 하면 이 파이 n이 파이 스타에 수렴을 합니다. 결국 이미테이션 러닝처럼 그리고 수렴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는 어차피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타를 업데이트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리월드 펑션도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리월드 펑션이 점점 업데이트되고 거기에 맞춰서 폴리시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리월드 펑션은 결국 엑스퍼트 폴리시를 만들어줘서 이게 엑스퍼트 폴리시에 동일해진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 결국 리월드를 얻어냈다. 엑스퍼트 폴리시를 만들어낸 리월드를 얻어내게 됐다. 의 결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SVM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클러스터링 두 개의 데이터셋을 있었을 때 얘를 최대화하는 맥시마이즈 되는 서포트 이 벡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셋이 있었을 때 얘를 어떻게 선을 그어야 얘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경계면을 바운더리를 찾냐가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엑스퍼트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처음에 시작한 이니셜 리월드로 만들어낸 폴리시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얘는 배드 데이터니까 배드 데이터와 엑스퍼트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세타 그 파라미터를 찾자. 그렇게 세타를 찾으면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 결국 얘를 잘 구분해 줄 수 있도록 리월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세타 뮤가 그러니까 엑스퍼트에 대한 세타 뮤가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배드 데이터셋에 대한 세타 뮤가 되니까 얘네들이 잘 구분되도록 맥시마이즈 하도록 세타를 만들어 두자. 라고 했었을 때 얘의 마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의 데이터가 크게 되니까 리월드 차이가 많이 나서 좋은 리월드 함수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맥스 마진 IRL 알고리즘이 2010년 이게 피터 하빌이 스탠포드에서 처음 RL로 좀 유명해진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강화학습이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자, 그 로보틱스나 이런 시스템에 사용이 될 수 있겠구나가 처음으로 보여진, 제대로 보여진 예시라서 이게 되게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2010년이니까 딥러닝이 나오기도 전입니다. 딥러닝이 나오기도 전에 어쨌든 RL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있었고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은 헬리콥터를 로보틱스로 이렇게 제어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컨트롤 알고리즘으로 제어하고 싶은데 묘기를 하잖아요. 막 360도 회전하고 이렇게 묘기를 하는데 이런 아크로바틱한 형태의 제어를 하려면 제어의 문제에서는 NPC든 뭐든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과연 이 액션을 만들기 위한 코스트가 뭐지? 리월드를 어떻게 디자인하지? 를 못합니다. 사람은 막 이렇게 컨트롤 잘해가지고 묘기를 부릴 수가 있는데 제어기에서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코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따라가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사람이 이런 묘기를 많이 하고 엑스퍼트 데이터셋이 생겼죠. 그럼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리월드를 학습을 합니다. 리월드가 이 맥스 말진 IRL을 기반으로 리월드를 학습해요. 이게 결국 코스트인 거잖아요. 이 코스트를 그럼 우리는 뭐 MPC든 여기서는 가우스 뉴튼 LQR을 쓰는데 LQR이든 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리월드를 최적화해요. 보통은 요즘은 RL 같은 걸로 폴리시를 최적화하겠지만 리월드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RL이 없었으니까 디바렐이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 최적화를 해서 했더니 아 그냥 알고리즘으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저의 지도 교수님이 카이스트에서 김진환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아 여기에 앤드류 냉도 있었고 피터하비련 앤드류 냉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이거 도와줬었다고 실험 그래서 자기 쫄래쫄래 가서 나도 맨 처음에 강화학습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하셨었죠. 하셨습니다. 뭐 여튼 그래서 맥스 엔트로피 네 이렇게 그 맥스 말진 IRL이 잘 성공적으로 됐고요. 요즘 가장 IRL에서 가장 제일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이 맥스 엔트로피 IRL입니다. IRL 자체가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이제까지 말했지만 같은 폴리시에 대해서 똑같이 리월드 펑션을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리월드 펑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떠한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리월드는 굉장히 많은데 그럼 굉장히 많은 리월드 펑션 중에서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될까를 맥시멈 엔트로피의 원리에 대해서 보자면 맥시멈 엔트로피가 결국 우리가 어,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이게 퍼져 있는 정도이잖아요. 퍼져 있을수록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이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결국 따지고 있는 것은 lack of information이거든요.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엔트로피가 적다, 어디에 모여 있다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정보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일 날씨가 지금 날씨가 약간 우중충한데 내일 날씨가 비올 확률이 비올 확률 50%, 날씨가 맑을 확률 50%라고 합시다. 그럼 랜덤한 확률이잖아요. 이 반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린 내일 날씨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내일 날씨가 비올 확률이 99%, 날씨가 맑은 확률이 1%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 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니폼하게 퍼져 있을수록 정보가 없는 거고 몰려 있을수록 정보가 많고 그건 결국 엔트로피로 나타내지는 건데 그 오캄스 레이저 같은 말이 있죠. 그 가장 심플한 게 가장 뭐 정확한 말이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설명을 할 수 있으면서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좋다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리월드 펑션이 많은데 그 리월드 펑션 중에서 가장 나머지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엔트로피를 가장 높여야 된다.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정보를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가장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맥시멈 엔트로피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폴리시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큰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가장 정보가 없은 그러니까 그 뭔가의 제약 조건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다라는 측면에서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하는 이게 엔트로피식인데 얘를 맥시마이즈하는 형태의 폴리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트레젝토리가 있으면 그 트레젝토리를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을 하는 와중에서는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폼하게 전혀 항상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리월드 펑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뭐 단순한 예시로서 이게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트레젝토리 데이터셋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리월드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요. 근데 뭐 이 트레젝토리 말고도 원래는 여러 트레젝토리들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리월드를 설명을 하겠지만 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얘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폴리시는 그러니까 얘 가능한 트레젝토리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생길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 대비 모르고 있는 형태의 폴리시는 최대한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 얘의 엔트로피를 시켜야 된다. 그럼 리월드를 여기로 고정해버리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알고 나서 끝나요. 여기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액션이 고정돼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서 여기서는 일로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춰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모르는 정보를 잘 주려고 하면은 리월드를 어디에 설정을 해줘야 되냐? 여기에 설정해 주는 게 이것보다 좋다. 혹은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주는 게 이것보다 좋다. 우리가 여기서는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는 정보인데,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폴리시를 고정시켜버리는 형태의 리월드가 아니라 그 폴리시를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주는 형태로 리월드를 설정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맥스 엔트로피 IRL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는 그거에 기박해서 리월드를 펑션을 얻게 되는 거고요. 리월드를 얻게 되면은 뭐 리월드가 얻었으니까 그걸 그냥 일반적인 강화학습 RL을 기반으로 다시 폴리시를 얻고 뭐 소프트 벨만 업데이트든 뭐 다양한 형태로 폴리시를 얻고 그걸 최적화하면 됩니다. 이 맥스 엔트로피 IRL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트레젝토리가 있었으면 이 트레젝토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비헤이비어 클로닝이잖아요. 트레젝토리가 또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를 또 그대로 따라하는 게 비헤이비어 클로닝이고 근데 맥스 엔트로피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가지는 특성상 뭔가의 리월드를 기반으로 폴리시를 학습하니까 그 리월드는 맞추려고 하는 게 그 폴리시가 가정한 스테이트의 비지테이션의 프리퀀시입니다. 다양한 이렇게 뭔가 엑스퍼트 데이터셋이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다양한 트레젝토리.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스테이트에 대한 비지테이션의 프리퀀시가 낮고, 여기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비지테이션이 높다고 했었을 때, 얘를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게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면, 넥센트로피 IRL로 배워지는 것은 얘의 프리퀀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다양한 트레젝토리를 만들어주는 리월드 하나만을 학습을 하는 거고, 리월드를 학습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 트레젝토리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그쵸. 리월드가 아마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무조건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월드 펑션이 관장하는 것은 이 스테이트에 얼마나 많이 자주 갈지를 따지게 되는 문제라서, 결국 이 이미테이션 러닝이랑 비슷하지만, 트레젝토리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양한 엑스퍼트 트레젝토리에서 많이 방문한 지점을 많이 가도록 설계하는 이미테이션 러닝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엔트로피 IRL
뭐 이것도 그러니까 맥스 엔트로피 IRL을 아직까지도 많이 문제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고요. 로보틱스 논문을 보다 보면은 맥스 엔티 RL을 썼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리월드를 얻고 나서는 폴리시를 다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 결국 여기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걸 잘 측정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어떤 파이라는 피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 피처에 대해서 리월드가 능력하니까 이게 제약 조건이 꽤나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제약 조건들이 실제로 우리가 크거나 연속적인 스테이트나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뭐 혹은 언노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점 더 딥러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의 문제로 넘어가는 게 사용하는 게 겐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스퍼트 데모가 있고 엑스퍼트 데모와 여기에서 배드 데모가 있어서 엑스퍼트와 배드 데모의 그 상대적인 것을 기반으로 리월드를 얻어냈고 리월드를 얻었으면 다시 이걸로 뭐 RL 기반이든 뭐 NPC든 제어 정책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IRL에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RL이 엑스퍼트 데모와 비슷해진다가 이 문제인 건데 이것을 로봇으로 적용을 했었을 때 그 어쨌든 이 리월드가 있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리월드를 처음에 만들어주고 이것을 로봇으로 기반으로 폴리시를 만들어주고 이 폴리시가 그대로 와서 비교를 하는데 결국 IR인 거죠. 휴먼 데이터 얘가 엑스퍼트 데모니까 얘가 엑스퍼트 데모고 얘가 배드 데모면 처음에 아무런 리월드로서는 얘가 폴리시를 학습하고 거기에서 배드 데모가 나오면 배드 데모 대비 엑스퍼트 데모가 비교가 되니까 그럼 그것을 기반으로 리월드를 다시 학습하고 다시 학습한 것을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배드 데모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실제 로봇에서 적용을 하였다라는 게 예전에 알고리즘이 나왔고요.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조금 비슷한 게 결국 이 배드 데모와 엑스퍼트 데모를 비교로 리월드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프레임워크가 겐이랑 비슷해집니다. 겐의 딥러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지만 살짝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단위 그냥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서 얘네들이 싸우는 건데요. 사기꾼이 있고 제너레이터가 있고 이 사기꾼이 각자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 사기꾼이 만들어낸 데이터와 실제 만들어낸 데이터를 그 구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너레이터가 잘 못 만들겠죠. 잘 못 만들다 보면은 당연히 너무 이상한 데이터를 만들어 오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얘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근데 구별을 점점 얘가 못하는 식으로 제너레이터가 잘 만들어지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조금 더 비슷해지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점점점 더 학습을 했었을 때 얘를 더 구별이 잘 되게 돼요. 리얼 데이터는 항상 트루 레이블을 가지고 있으니까 페이크 데이터도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점점점 잘 구별을 하게 되면 제네레이터도 그 잘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얘를 잘 구별하지 못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제네레이터는 더 좋은, 더 정교하게 리얼 데이터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잖아요. 생성형 AI인데 생성형 AI 가짜의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처럼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럼 얘는 구별을 하려고 학습을 하고 얘는 만들어내려고 구별을 못하게 학습을 하려고 얘네가 싸우는 어더버서리얼하게 싸우는 적대적으로 싸우는 형태의 네트워크가 겐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방금 거랑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리얼 데이터 대신 익스퍼트 데이터가 있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리월드를 기반으로 가짜의 폴리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폴리시가 만들어낸 폴리시와 엑스퍼트를 사이로서 우리는 이제까지 리월드를 학습을 했던 건데 리월드가 그냥 단순히 좋다, 안 좋다. 얘가 가짜 데이터다, 진짜 데이터다 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를 여기 썼던 게 그대로 밑에 내려가 있는데 리월드를 학습을 하고 리월드를 기반으로 폴리시를 최적화했었을 때 이 최적화된 폴리시와 엑스퍼트 데모가 과연 구분 가능한지 구분이 가능하다 보면은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제너레이터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약을 못하도록 더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구분을 못하면 얘는 더 구분을 잘하려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학습이 된다. 이겐 프레임워크로 어드버서리하게 학습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 알고리즘이 이건 사실 뭐 인버스 IRL이랑은 살짝 달라졌지만 이미테이션 러닝에 적용이 돼가지고 인버스 RL의 약간 확장형 버전으로 쓰인 알고리즘이 게일이라고 얘도 굉장히 유명한 놈인데 우리가 가이디드 코스트 러닝 그 전에 GCL에서는 로봇과 휴먼 데이터가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리월드를 만들어내서 프레임워크가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인버스 RL의 프레임워크였는데 리월드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은 리월드가 다양하게 리월드 자체를 뽑아내는 것은 결국 폴리시를 학습하는데 물론 좋긴 하지만 그 다양한 리월드가 폴리시를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월드 자체를 뽑아내는 게 어려운데 그 대신 걔는 되게 오랫동안 네트워크에서 많이 학습이 되었고 얘가 학습이 잘 되는 프레임워크니까 리월드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얘가 클래시파이어로만 만들어내자. 남처럼. 얘를 true나 false로 구별만 해놓자. 로봇인지 휴먼인지 구별만 하자. 이 구별만으로도 로봇 어템트는 그 얘는 제너레이터니까 제너레이터 자체가 얘랑 구별을 못하도록 그대로 모사를 하게 될 거고 네트워크가 그렇게 어드버서리하게 학습이 된다. 얘는 훨씬 더 최적화가 쉽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월드를 얻는 게 왜 또 좋냐? 특히 뭐 제어나 뭐 이런 쪽에서 문제에서는 봤을 때 결국 이 리월드는 다이나믹스랑 다른 형태의 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폴리시를 얻는 것은 리월드에 다이나믹스가 합쳐져 있는 거라서 다이나믹스 결국 어떻게 움직여야지 잘 갈 거다. 잘 갈 거다는 리월드에 있는 거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다이나믹스의 정보니까 폴리시는 그걸 둘 다 합쳐져 있는 정보인데 걔를 분리하다 보면 리월드를 분리하다 보면은 다이나믹스가 바뀐 상황에서도 똑같은 리월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트랜스퍼 러닝이든 아니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든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엑스퍼트 데이터셋으로 IRL이든 뭐 게일이든 인버스 리월드나 골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이 다이나믹스가 바뀐 상황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골 클래시파이어가 요즘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이게 성공, 실패 등으로 바이너리하게 클래시파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리월드 러닝 자체를 하는 형태의 도메인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그냥 그 리월드를 단순하게 그냥 성공 실패로만 치부해버리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매니플레이션이 강화학습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조금 더 유용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 매니플레이션에서 여기가 노트가 있고 펜슬 케이스가 있을 때 필통이 있었을 때 필통이 노트보다 뒤에 놓여져 있으면은 플러스 1, 아니면 다른 도에 높였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얘는 플러스 1, 얘는 0이네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라는 리월드를 줬었을 때 이런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 클래시파이어를 기반으로 데일에서 썼었던 것처럼 그대로 어떤 게 좋은지 그럼 이것을 따라가서 우리는 매니플레이션 제어를 해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 그냥 단순하게 이 성공 실패를 기반으로 아래를 학습을 하는 기반이 알고리즘들이 매니플레이션에 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 또 아래로 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데이터들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필통이 정확하게 여기 있으면은 얘는 플러스 1, 2라고 학습이 되는데 필통이 예를 들어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파지티브 이그젠플인지 네거티브 이그젠플인지 혹은 우리가 전혀 학습이 안 된 데이터셋 필통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걸 플러스 1인지 플러스 0인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 순간 얘를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순간 이 네트워크에 흠이 생기고 그 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다뤄봐야 됩니다. 그래서 RL 알고리즘은 결국 클래시파이어를 기반으로 학습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만 뭔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좋게 만들도록 플러스 1을 리월드를 받도록 학습을 할 텐데 만약에 클래시파이어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 셋에 대해서 그런 스테이트를 찾게 된다면 걔가 이상한 데이터인데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안 됐으니까 플러스 1이라는 리월드를 줄 수가 있고 그럼 그것의 플러스 1을 리월드를 계속해서 익스플로이트하는 약간 리월드 해킹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RL에서는 그럼 이 리월드 해킹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냐? 가장 간단하게는 RL에서 학습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퍼트와 원래 데이터가 있었을 거로는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하고 나서 RL을 통했을 때 RL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클래시파이어가 무조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무조건 네거티브 이그젠플로 간주한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에서만 무조건 플러스 1을 주면은 무조건적으로 클래시파이어가 그런 오류들을 익스플로이트 하지 못하게 막아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상의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 생성된 데이터 자체가 성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얘네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가? 그럼 여기에 뭐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하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밸런스하게 만들어서 얘를 조금 완화시켜 주든 뭐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꼴 클래시파이어 단순한 문제에 그 오류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돼가지고 로보틱 제어에서 연구가 뭐 최근에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50개의 데모를 얻었을 때 그 마지막에 그 파이널 뭐 학습을 하고 파이널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비헤이비어 클로닝을 기준으로 뭐 클로스 행잉 천을 여기에 거는 거나 뭐 천을 여기에 이렇게 덮는 거나 뭐 이런 것을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그냥 비헤이브 클로닝 했더니 각각 26%, 12%밖에 석세스 레이트가 없었는데 우리가 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고 그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클래시파이어가 얘가 잘 성공했어, 잘 성공 못했어 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기준으로는 또 이렇게 아래를 열심히 돌릴 수가 있잖아요. DC는 엑스퍼트 데이터셋만 가지고 있는 거고 엑스퍼트 데이터셋으로만 한정돼서 학습을 하니까 적은 데모로는 당연히 학습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적은 데모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꼴이 뭐야? 꼴을 알아내는 건 쉬운 거고, 적은 데모로도 꼴을 알아내는 거는 쉬운 거고, 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건 쉬운 거고, 이 학습에 대한 얘는 뭐 리월드 같은 거니까 얘를 기반으로 RL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학습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이든 뭐든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걔네들의 데이터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더 높은 성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매니플레이션이든 뭔가 정확하게 목표가 지정되어 있는 바이너리한 디시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좀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겐 자체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얘를 학습하는데 파라미터 튜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트릭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처음에 유행을 하고 괜히 언제 나왔죠? 2015년, 16년쯤에 나왔네. 그 다음에 뭐 VA가 나오다가 요즘엔 제너레이트 모듈이 뭐가 나오죠? 하나가 더 있었나? VA도 막 이것저것 저것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디퓨전으로 결국 수렴을 한 것 같긴 한데 물론 아직도 밴을 쓰지만 여기에서 VA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파라미터 튜닝이 훨씬 적어도 되고요. 걔는 훨씬 더 복잡해서 얘가 잘 튜닝하면 성능은 되게 괜찮은데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튼 그런 것들도 어쨌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많은 리월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니까 겐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VA 같은 제너러티브 모델보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또 점점 나가면은 어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까지 결국 하려고 하는 게 엑스퍼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리월드를 뽑아내서 이 리월 어떤 게 좋은 행동인지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말했지만 리월드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리월드가 어떠한 행동을 설명할 수가 있고 완벽하게 리월드를 뽑아내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리월드보다 더 얻기 쉬운 정보는 뭔가가 바이너리하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리월드든 뭐든 휴먼 뭔가 피드백을 줘서 정보를 줘가지고 뭐가 좋아, 뭐가 안 좋아인 건데, 리월드를 학습할 때도 학습할 알고리즘을 보면 결국은 엑스퍼트 리월드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안 좋은 안 좋은 데이터가 있는 거고, 좋은 데이터와 안 좋은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리월드를 설계를 하자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이 리월드의 함수의 설계는 바이너리하게 배드와 엑스퍼트를 크게로 나눠줄 수 있는, 얘를 크게 나눠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뭐가 좋다, 안 좋다라는 정보만 피드백을 주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훨씬 더 우리가 주기 쉬운 정보예요.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데모를 구현할 필요도 없이, 얘는 얘가 어떤 트레젝토리가 얘가 얼마나 좋아? 얘는 리월드를 얼마나 받았어? 얘가 리월드를 10을 받았어? 100을 받았어? 뭐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것보다 다양한 트레젝토리가 있으면 얘가 좋아, 쟤가 좋아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하는 문제는 쉬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프리퍼런스 기반의 피드백을 주는 형태의 알고리즘도 최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토너머스 드라이빙 example인데 얘가 이렇게 가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될지 당연히 부딪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좋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는 쉬운 정보이고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 결국 점점점 정보가 스팔스해지는데 리월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가 이제는 그 리월드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성공 실패 정도만으로 학습을 하다가 뭐 이제는 뭐가 좋냐 안 좋냐 정도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로코모션 제어에서도 이 휴먼 피드백 RLHF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막 이니셜라이즈 됐었을 때 폴리시가 둘 다 이상합니다. 이상했었을 때 그래도 그 두 이상한 폴리시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좋아 보여, 뭐가 조금 더 좋아 보여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클럽을 사람이 계속 해줘요. 그럼 이 시그널을 기반으로 얘가 리월드처럼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시그널 기반으로 뭔가 더 좋아, 더 좋아를 학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학습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영상을 보면 어, 이게 백플립을 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백플립을 뭐가 더 잘했지? 뭐가 더 잘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가 뭐 리월드나 뭐 얘가 얼만큼 잘했냐를 평가할 수는 없는데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둘 중에서는 뭐가 더 잘했다를 평가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조금 더 평가를 리월드 백플립을 더 잘했다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얘가 백플립을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이 백플립을 학습하는 데까지가 900비트, 900번의 선택을 해줬더니 얘가 백플립을 뭐 리월드라는 우리가 백플립을 하라는 리월드 없이 백플립하는 액션 모션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휴먼 피드백 RL의 관점에서 이 RL이 사실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RL 이게 약간 머신러닝 AI에서의 3대장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컴퓨터 비전에서는 RL이 많이 안 썼으니까 얘네들이 모든 알고리즘들을 잠시 다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RL이 뭐 다른 데서는 잘 안 쓰이고 뭐 제어에서 조금 쓰이려나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이러한 휴먼 피드백 알고리즘들이 잘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챗GPT에 대해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결론이 나왔는데 이 막 옵션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옵션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옵션이 좋을지 저 옵션이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좋냐? 그래서 여러분들 쓰다 보면은 이 응답이 더 좋은가요? 저 응답이 더 좋은가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응답이 더 좋습니다. 이 비교를 해주면은 그 비교를 기반으로 휴먼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렇게 점점점 업데이트를 한다가 RL 기법이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슈퍼바이즈 러닝의 RL까지 합쳐져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뭐든 다 학습이 된다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또 더 좋은 건 뭐냐? 이 휴먼 피드백이 더 좋을 때도 있지만 뭐 말이나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사람의 감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휴먼 피드백이 좋지만 제어나 이런 측면에서의 관점에서는 그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를 AI가 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서 백플립을 잘했냐 못했냐의 판단도 뭐 사람이 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주는 것은 항상 막 일관적이지가 않고 언설턴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도움이 되다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안전해지지 않는 막 뭔가 극도로 뭔가 하나를 익스플로이트하는 형식으로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의 학습 자체가 되게 조금씩 조금씩만 증가하는 식으로 RLH가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AI가 피드백을 주자. 그럼 AI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예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면 얘는 항상 일관되게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 학습을 훨씬 더 빨리빨리 친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그래서 AI 피드백을 기반으로 RL 학습을 할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접근법으로. 뭐 AI가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많고요. 우리가 이 제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MPC를 기반으로 한 제어이고 이게 RL을 기반으로 한 제어인데 그 RL로 한 제어는 안 예쁘고 MPC로 한 제어는 예쁘잖아요. 물론 RL로 했었을 때의 제어의 코스트는 리월드 같은 게 뭐 벨로시티, 뭐 어셀러레이션, 토크 뭐 이런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힘들이 있지만 여기에 줄 수 없는 리월드는 친미성, 뷰티 또 뭐가 있을까요? 스테이빌리티? 뭐 하여튼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사람이면 이렇게 제어를 안 했을 텐데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리월드로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 원래 RL의 학습에서 리월드로 주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좋아 학습된 폴리시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해서 얘가 좋아 라고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면 그럼 바이너리에 좋고 안 좋고의 피드백을 주게 주면 이러한 애매모호하게 설정된 리월드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제어 문제에서도 잘 적용이 되고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소셜 내비게이션 같은 문제에서는 이러한
휴먼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로는 아예 또 다른 이야기로 커리큘럼 러닝이긴 한데, 시간도 좀 됐고 하니까 커리큘럼 러닝이 그렇게 커리큘럼 러닝 전에 잠깐 13분 쉬고 커리큘럼 러닝 간단하게 하고 그 페이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커리큘럼 러닝이고요. 커리큘럼 러닝은 뭐 사실 우리가 뭐 뭔가를 공부할 때 우리가 수업을 듣던 뭔가의 스킬을 얻을 때 커리큘럼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이번 강화학습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학습 기반 제어 수업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 단계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당연한 학습에서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디피컬티를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학습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간단한 스킬에서부터 간단한 스킬을 익히고 나면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AI든 학습을 똑같이 하려고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AI가 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으려고 지금 초지능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 뉴럴 네트워크의 시작도 항상 인간의 브레인의 기작을 모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걷기를 어떻게 걸어야 되나부터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 그 나중에는 더 복잡한 환경에서 나중엔 점점점 복잡한 환경에서 이렇게 걷게 되는 것 같고 AI도 이렇게 점점점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진화의 관점에서도 지구가 46억 년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10억 년 동안은 생명체가 없다가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로 35억 년 동안 진화가 이루어져서 결국 에이프스가 나왔는데 이 정도의 지능체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1800만 년인가요? 만에 휴먼이 나오고 거기에서도 50년, 500년 만에 랭귀지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뭐 랭귀지가 나오고 나서 5000년 정도일까요? 5K일까요? 만에 AI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5K도 아니라 뭐 50년 만에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텔리전스 뭐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강인공지능 뭐 이런 거 제공되네. 하여튼 점점 그 발전 속도는 당연히 빠르게 되고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시작의 첫 논문이 재밌어요. Importance of Starting Small이라는 뭐 이 논문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1993년에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했던 사람의 논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되게 학습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외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학습의 성숙도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요. 뭔가 우리가 스킬을 얻기 위해서, 영어라고 하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공부하잖아요. 몇만 시간, 몇십만 시간을 공부해가지고 뭔가 스킬을 얻으려고 하는 생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여튼 그렇게 많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결국 도움이 되고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뉴럴 네트워크도 정말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학습을 해야 되고 커리큘럼을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더만. 그래서 그냥 이 클래시컬한 건 논문인 것만큼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 담겨 있는 철학 같은 게 좀 담겨 있어서 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예, 공학적으로는 과연 커리큘럼 러닝이 왜 정말로 좋은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것도 논문이 예전에 나왔고요. 왜 커리큘럼 러닝이 좋은지의 분석적인 논문인데 뭐 이런 결과들을 봤었을 때 실제적으로 커리큘럼이 없이 막 학습을 하면 로스가 당연히 처음에는 빨리 줄어들지만 그러니까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더 학습을 잘하겠지만 여기는 쉬운 일만 학습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더 따라할 수 있는 거학
처음에 쉬운 일, 그 다음에 점점 어려운 일, 점점 어려운 일,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꼴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결과이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커리큘럼 러닝은 항상 에러가 제일 낮은 것을 보였는데, 안티 커리큘럼, 어려운 거에서부터 쉬운 거로 배우는 게 노 커리큘럼보다 하이 디멘션에서는 학습의 성능이 좋다. 이거는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학습을 하는 거면 당연히 학습이 더 좋아질 텐데. 그냥 무작위로 다 섞여서 학습하는 것보다 애초에 어려운 것부터 학습하고 나중에 쉬운 걸로 간다. 하나의 가설은, 저 지금 방금 생각한 거긴 한데, 노 커리큘럼은 그냥 애초에 학습을 잘 못할 텐데, 어려운 거가 섞여 있으니까. 안티 커리큘럼은 나중에 쉬운 거라도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인풋 디멘션의 높은 어려운 문제에서는 쉬운 것만 학습하더라도 테스트 에러를 꽤나 낮출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여튼. 커리큘럼 러닝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커리큘럼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법론도 되게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티처 스튜던트의 구조를 이용해서 티처가 뭔가 정보를 주고 그럼 스튜던트는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형식도 있고, 가장 간단하게는 이 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범위를 줄여가지고 점점점점점 키우는기, 아니면 스킬에 대해서 점점점점점 태스크를 키우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뭔가 다양한 환경이든 다양한 꼴이든 다양한 태스크들을 늘려가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보틱 제어 문제에서 커리큘럼 러닝을 했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더 디피컬티를 늘려야 되는데, 디피컬티를 늘린다는 것은 뭐 조인트의 개수를 점점점 늘린다든지, 조인트가 보통은 3개일 텐데 3개, 4개일 텐데 1개에서 시작을 하다가 2개로 늘리고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스피드, 요구하는 스피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니셜 포지션, 골과의 타겟의 타겟 골과 처음에 이니셜 포지션의 위치를 간단한 데서만 시작을 하다가 점점 멀리 둔다든지, 아니면 코스트 펑션, 처음에는 리월드를 계산을 할 때 무조건 도달만 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뭐 토크 코스트라든지 속도 코스트라든지 점점점 코스트를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커리큘럼을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비슷한 건데, 뭐 이런 시뮬레이터에서 어떻게 잘 걷냐, 다양한 환경에서 잘 걷냐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점프를 하는 걸 걷다가, 뭐 이렇게 벽을 넘는 걸 걷다가, 벽에서 점프를 하는 걸 걷다가, 이 환경이 점점 복잡하게지게. 그래서 점프를 하다가, 벽을 옆으로 가면서 점프를 하다가, 뭐 다양한 터레인이 있다가, 점점 환경이 복잡하게 커리큘럼 러닝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드 테스트 인바이먼트에서는 커리큘럼 러닝을 한 게 레귤러한 러닝보다 더 안정적으로 학습 성능이 수렴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커리큘럼 러닝이 그럼 이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다양한 환경들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만들어 줘야 될 거냐를 자동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자동화를 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뭐 우리가 결국 어떤 태스크를 만들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거들을 하나하나 세부 항목들을 걷어보면,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를 어디에다가 만들어낼 건지, 골을 어디다가 만들어낼 건지, 리월드 펑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환경을 어떻게 배경을 바꿔줄 건지, 뭐, 적이 있다고 하면 오포넌트를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등등의 이런 전체적인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고, 이것을 이것을 하나하나씩 조작해 나가면서 에이전트가 학습을 해가지고 커리큘럼 러닝이 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 태스크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되어 있는
학습된 성공의 기반으로 어느 정도 쉬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잘 되고 있어. 그럼 점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고 골 스테이트도 점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라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단순히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랜더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스레숄드를 정해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학습된 거의 퍼포먼스가 그 스레숄드보다 높다. 그러면 도메인의 파라미터를 늘려가지고 유니폼하게 뽑아내는데 유니폼한 파라미터를 늘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얘의 골 스테이트라고 하면 골 스테이트가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바운더리 원의 바운더리에서 딱딱딱딱 놓인다고 했었을 때 그럼 여기에서 R을 기준으로 유니폼하게 샘플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R을 기준으로 샘플을 하는데 이 R을 점점점 키운다. 잘 집기 시작하면 R을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잘 못 집었다 그러면 R을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면서 자동화 되게 이 커리큘럼 러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당연히 스레숄드 같은 거는 자동화된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얼마나 학습이 잘 돼야지 얘를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R을 올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정해줘야 되니까 완벽한 자동화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커리큘럼의 측면에서는 자동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ADR이라고 하면 오토메릭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ADR이라고 하면 ADR은 단순하게 그냥 얘가 얼마만큼 성공했냐를 기준으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공했냐에 하드 스레숄드를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소프트하게 갑자기 얘를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점점점 잘하는 것 같으면 점점점점 어렵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확확확 만들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쓰는 방식이 이러한 코스트 펑션을 디자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의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결국 코스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이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해야 되는 태스크의 디스트리뷰션과 최종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구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크겠죠. 근데 차이가 큰 상황에서도 어쨌든 제이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다 보면, 코스트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럼 얘가 점점 점점 커지는 거고, 커지다 보면은, 잘 하다 보면은, 얘를 더 이상 못 올리게 될 때, 얘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점점점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는 순간 그 원래 태스크의 난이도가 어려워졌으니까 제이가 당연히 급격하게 감소할 거고 그럼 급격하게 감소한 제이를 다시 폴리시가 이렇게 러닝을 해가지고 제이를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 코스트 펑션 하나에서 얘 원래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태스크의 타겟 디스트리뷰션과 커렌트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얘네들이 좁혀지다 보면은 제이가 확확 줄 테니까 그럼 확확 줄여진 상황에서는 제이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자동화한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제이를 올리는 방법이 이게 당연히 차이가 나고 이 차이를 줄일 수는 없을 테니까 제이만 올리다가 나중에는 이 얘네들의 태스크가 결국 어려운 태스크까지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커리큘럼 러닝이 되고요. 커리큘럼 러닝이 레그드 로봇에서는 항상 실제 로봇에서 제어를 할 때는 뭐지? 레거드 다시 있네요.
레그 로봇에서는 항상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TH에서 레그 로봇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환경의 터레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걷는 것도 어렵지만 걷는 게 복잡한 환경 터레인이 바뀌었을 때도 걷고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 폴리시도 해가지고 장애물도 회피하고 뭐 점프도 할 수가 있고요. 걷기 시작해야 점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뛰어오르기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이거는 뭐 자동화된 커리큘럼 러닝까지는 아닐 거고 매뉴얼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됐겠지만 매뉴얼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결국 실제 로봇에서 되는 게 보여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돼. 형태로 커리큘럼을 짰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단까지 뛰어 넘어가는 레게드 로봇을 만들 수 있었. 커리큘럼 RL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인데 이 제가 많은 이 렉처 노트를 할 때 이 릴스로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냥 다양한 블로그들이 있지만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요즘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특히 RL에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해놓은 뭐 전반적인 러닝에 대해서 잘 해놓은 블로그라서 이걸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호머크 2가 언제까지였죠? 뭐 12월 3일까지네요. 12월 3일까지로 이렇게 늘려드렸는데 여기서 결국 하는 게 맥시멈 스피드 러닝 이런 거잖아요. 그럼 맥시멈 스피드 러닝을 하려면 커리큘럼 러닝을 해야겠죠. 처음에 0.5m 퍼 스크, 뭐 1m 퍼 스크 이렇게 하다가 잘 뛰네, 그럼 늘리고, 잘 뛰네, 그럼 늘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그 황보재민 교수님이 레그드 로봇을 잘 하시는데 그때 학부 수업에서도 이 정도 미션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라이심 이용해가지고 학부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학부 수업인데 라이심이라는 그 개발하신 시뮬레이터로 아예 걷게 하는 제어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애초에 그레이드를 줄 때 점프였나? 아 점프였던 것 같아요. 점프였는데 레그드 로봇이 이 벽을 어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럼 처음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를 점점 높이고 얘 커리큘럼을 잘 짜야 될 거잖아요. 이걸 높이 올라가게 돼서 높이 올라간 걸로 그냥 그레이드를 줘버렸어요. 얼마나 높이 걷는 건가.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제 기억상의 결과로는 한두 명이 아예 압도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이 정도 뭐였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잘 짜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렉처는 마치고 권호연 학생의 페이퍼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2차 과정 권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커리큘럼 러닝, 네, 커리큘럼 그 아래를 이제 제공한 그런 논문을 리뷰를 했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그 커리큘럼 아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프레임워크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메소드, 그다음에 실험, 결론을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커리큘럼 RL은 일단은 목적이 그 태스크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서 에이전트가 그 태스크에 따라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제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보통 이제 소스에서 타겟으로 이어지는데 이 커리큘럼 RL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저
인터미디어트 상태를 좀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타겟으로 잘 가게끔 하는 것이 이 CRL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네, 그 인터미디에이트 태스크 분포를 잘 생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생성을 할 것인지가 이제 CRL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CRL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랜더미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중간 분포를 그냥 무작위 샘플링해서 이제 만드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인데 네, 이것은 그 중간 분포를 그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그 최근에 성능이 많이 향상된 태스크를 이제 샘플링하는 그런 분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러닝 프로그레스라는 지표를 기반으로 이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그 커리큘럼에랑 살짝 거리가 있어서 일단은 그 커리큘럼 방향성과 좀 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알고리즘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릭 디스트리뷰션이란 것인데, 이란 방법인데, 여기서의 그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은 그, 아, 가우시안 같은 그런 모수적 분포를 이용해서 그 분포들 간의 KL 다이번스 이용해서 그 소스와 타겟 간의 인터미디에이트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이제 밑에 같은 가정이 필요한데 먼저 가우시안 같은 분포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클리디안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을 가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농 가우시안 태스크에서는 이제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한 알고리즘들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커리큘럼이 이제 점차적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정들 때문에 이제 커리큘럼을 잘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중간 태스크를 잘 생성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사용해서 이제 CRL을 이제 연구를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워셔스타인 그 지오대식 기반의 비모스 보관 방법으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형성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분포를 이제 가정하지 않는 그런 논 파라메트릭 방식으로 이제 그런 분포들을 이제 마셜스타인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소스 디스트리뷰션하고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중간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알고리즘에서 사용한 방법이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한 방식이고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의 이름이 그레디언트라는 방법. 잠깐 와셜스타인 디스턴스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그 fx하고 gx가 분포가 다릅니다. 그 가우시안이 아니라 그냥 어떤 논 파라미터릭한 그런 분포인데 그 둘의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방법론은 그레디언트라는 방법론인데, 네, 그 태스크 디스턴스를 어떤 그런 KL 다이버스 기반이 아닌 어떤 정책 기반 거리로 일단 측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와이어스타인 지오네틱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 분포를 이제 돈 파라미터릭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중간 분포를 이제 생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일단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문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 나는 소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하고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것 간에 이제 중간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인 이제 네, 로우를 생성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로우 1부터 로우 K까지 이제 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네, 마셜스타인 지오대식을 이용해서 이 로우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컨테스트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태스크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디스크리트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고, 이제 컨티뉴스한 이제 컨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클 베이스드 임페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태스크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그레디언트는 그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논 파라미트릭으로 취급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틱으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방법론인 이제 파이 컨텍스추얼 디스턴스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로 그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보관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 태스크 간 거리를 나타내는 그 D 이제 C 콤마 이제 C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의 정의에 따라서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어떻게 잘 생성이 되는지가 판별이 나는데, 네, 그 판별이 나는데 이제 그것을 잘 정의를 한 게 이제 파이 컨텍스추얼 디스턴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그 이것의 흐름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파이 컨텍스추얼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저것을 이용해서 와셜스타인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고, 와셜스타인 디스턴스로 이제 와셜스타인 지오대식을 이용해서 중간 분포를 생성하는 이제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 컨텍스추얼 디스턴스에 대해서 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이것은 이 디스턴스는 그 유클리디언이나 그 가우시안 KL 다이버전스가 아닌 이제 파이 비시뮬레이션 매트릭을 기반으로 정의를 한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의 뜻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태스크 C1 이제 C1과 C2에서 어떤 정책 파이 기준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그 두 태스크 간에 이제 같은 정책으로 두 태스크 간의 성능이 비슷하면은 그것의 거리가 작은 것이고, 근데 같은 정책을 가지고 그 두 태스크 간의 성능 차이가 크면은 그 거리가 큰 것으로 이제 해서 네, 파이 컨텍스추얼 디스턴스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라는 알고리즘의 이제 돌아가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그 파이 컨텍스추얼 디스턴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것을 정의를 하면은 와셜스타인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고, 그 와셜스타인 디스턴스 계산한 거 가지고 이제 지오대식으로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미디에이트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RL 정책을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책 파이가 어떤 스레쇼드를 놓으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해서 그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다시 RL을 학습을 해서 제로부터 로 K까지 이제 RL 학습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방법을 이제 활용한 실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디스크리트 컨텍스트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가우시안이 아닌 이제 좀 복잡한 분포에서 잘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그 유클리디안 거리가 아닌 그 임베딩 이제 디스턴스가 필요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을 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교한 베이스 라인 알고리즘으로 6개가 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이즈에서 이제 실험한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트 컨텍스트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보는 실험인데 그 여기서 태스크는 그 시작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가 이제 소스에서 타겟을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제 시작 위치가 목표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그 쉬운 태스크이니까 그게 이제 소스이고 그다음에 그 타겟에서 시작점이 멀어질수록 이제 타겟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테스트를 시작 위치로 두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제 여기서 소개한 그레디언트가 이제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알파를 조정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에서는 이제 알파의 값이 더 작을수록 학습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그 소스가 로우 제로라 하고 이제 타겟이 로우 1로 이제 두고 그 로 0부터 로 1까지 알파 값을 두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알파 값이 0.20 뛰느냐 아니면은 이제 작은 경우에는 0.05씩 뛰느냐 그래서 이제 0.2는 중간 단계를 이제 어떤 띄엄띄엄 학습을 하는 것이고 0.05는 중간 단계를 좀 많이 거쳐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중간 단계를 많이 거쳐서 한 것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약간 안정적으로 학습이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작은 그 델타 알파에서 더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우시안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험인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비교되는 알고리즘은 SPDL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SPDL은 그 가우시안에 최적화된 그, 그 CRL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의 목표는 CPD에 비해서 잘 나와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콘텍스트는 그 이제 가우시안 형태로 나오는 것인데 가우시안 형태로 나오는 것인데 이제 소스에서 타겟으로 이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태스크가 올라가는 것이고 음, 일단 위에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알파가 0이 단계에는 이제 쉬운 이제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네, 쉬운 태스크들을 이제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에 알파 1은 제가 어려운 태스크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 어려운 태스크 갈수록 이제 그 중간 단계가 잘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CPDL이 초록색인데 그것에 비해서 그 여기서 제안한 알고리즘인 그레디언트라는 것이 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최고의 성능에 달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에서도 이제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타겟과 소스가 이제 가우시안이 아닌 동가우시안일 때도 잘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소스는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그림처럼 약간 그 왼쪽에 약간 빨간색 네모를 나타내는 하여튼 그 영역이 소스를 나타낸 것이고 이것 그리고 그 분포가 이제 보시다시피 사각형이니까 가우시안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가우시안이 아닌 형태이고 그다음에 타겟은 이제 약간 반원 모양.
저런 디스트리뷰션인데 저것도 역시 가우시안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에서 원으로 잘 가야 되는데 그 그레디언트는 사각형에서 원으로 가는 반원으로 가는 과정을 이제 중간 단계에서 잘 학습을 해서 저렇게 나타나고 이 반면에 이제 뭐 SPT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게 너무 가우시안이라서 중간 단계를 잘 형성하지 못해서 이제 타겟에서 이제 타겟으로 갈수록 또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 농가우시안인 이제 실험 환경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은 유메이즈라는 실험인데 이것은 유클리드한 디스턴스가 이제 상쇄된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이제 인베딩 디스턴스로 이제 다시 재정의를 해서 거리를 재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역시 이제 그레디언트가 잘 커리큘럼을 생성할 수 있냐라는 것이 관건이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주황색 에이전트가 이제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 히트 이제 스테이지 1부터 이제 스테이지 9을 나타내면은 스테이지 1에서는 그 출발점 출발점 주변에 이제 네, 에이전트가 가기 쉬운 위치가 나타냈고 그다음에 스테이지 9으로 갈수록 저 목표 지점에 잘 가도록 해야 되니까는 그 중간중간 분포를 잘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간 분포들을 잘 생성해서 이제 가기 쉬운 것이 잘 형성이 되었고 네, 마지막 스테이지 9에서는 이제 시작점부터 끝에까지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지면서 에이전트가 가기 쉬운 방향으로 잘 학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점들은 이제 뭐냐 저 중간 분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과 그다음에 그레디언트가 직접 이제 생성한 그 중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인데 노란색이 그레디언트가 직접 이제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저 다른 색들은 후보군들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부터 9으로 갈수록 저 이제 목표 지점으로 가는 그런 중간 분포를 잘 생성을 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잘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실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클리안 디스턴스가 아닌 환경에서도 잘 작동을 한다라는 그런 실험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소개한 그레디언트라는 알고리즘은 그 어티멀 트랜스포트 기반으로 이제 CRF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 그다음에 네, 폴리시 어웨어 컨텍스추얼 디스턴스를 또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 이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의 노벨티입니다. 일단은 네, 설명이 아직 부족했을 텐데 일단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매저를 하는데 태스크가 어떻게 나와요?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봤어요? 아, 실험, 네, 각 학경에서 네네. 태스크가 뭘로 주나요? 폴 포지션으로만 주어지나요? 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우시안을 가정한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이 가정된 환경에서는 이렇게 뭔가 민가 이제 베리언스의 형태로 예, 주어지는데 그 소스와 타겟이 이 가우시안 형태인 것이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소스와 타겟을 잇는 저 분포들을 잘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소스와 타겟의 디스트리뷰션이 저렇게 정의가 다음 환경으로 네이브 네, 리덕션 환경으로 가면 되지 맞다. 네. 네, 마지막에 제일 그 디귿자 환경 같은 뭐 UAG 이런 환경에서도 네, 그 에이전트를 짜야 되는 타겟 꼴이 분포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처음에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이게 점점 커리큘럼을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 중간에 매니폴드처럼 방해물이 있으면 컨스트레인트가 생기고 거기로는 안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 음,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아, 음, 네. 일단은 지금 생각나는 것은, 네. 어, 일단은 제가 조사가 부족해서, 네. 일단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근데 저도 약간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한데,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 다음 수업은 페이퍼 리뷰만 쭉 진행될 예정이잖아요.